이분 모셔서 또 시장 얘기를 깊이 있게 네. 멀리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뭐 시장이 연초 들어오면서 뭐 역시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슈도 변해가고 있고 국내 시장도 또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오늘 I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됐듯이 네. 조금 미국 경기의 좀 침체 리스크 자체 이런 네. 것들은 결국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이긴 하고 네. 또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은 가시지는 않고 있는 네.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특히 이제 1분기 기업 이익의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래도 연초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예, 하는 예. 생각으로 이제 예.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침체로 간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다 네.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럼 언제쯤 과연 바닥이 나오겠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언제쯤 저점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는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가 조금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기 면에서요? 예, 경기 면에서. 네, 예. 그건 이제 주식시장도 보면 이제 선반영이 네, 될 수 예, 있는 예, 부분도 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차트를 하나 준비한 차트를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럽, 중국 경기 모멘텀 예상도라고 이제 좀 그러는데, 네. 일단 제일 그 위쪽에 그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물가하고 이제 금리 모멘텀으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일단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1분기 정도 가서는 금리 인상이 결국 중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더구나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 좀 떨어지는 흐름, 또 1분기에 오히려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가 떨어질 수도 네.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그러니까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그렇게 보면 한 2분기 초 정도 되면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중국 경기 모멘텀을 보면, 일단 유럽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유럽 올해 연초 벌써 좀 3일, 오늘까지 이제 월화수 3일 지났는데, 네. 유럽 증시를 보시게 되면 4% 이상 다들 올랐거든요. 저기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예, 인플레이션 독일 물가 자체가 예.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프랑스도 어제 떨어진 예, 것 그리고 같고. 거기에 네.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아무래도 그 천연가스 가격이 저희가 네. 많은 우려를 했지만 네. 결국 최근에 보면 메가와트당 지금 60유로까지 한때 네. 150, 예. 350유로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유럽 경기라든지 심리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 모멘텀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지금 여러 가지 그 방역과 관련된 또 이제 위드 코로나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중국의 지난해가 벌써 됐죠. 지난해 성장률 자체가 결국 2%대가 찍히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을 하면 2%대는 중국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올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연초에 공격적인 어떤 부양 조치들이 좀 나오지 네.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춘제 이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3월 이 정도 가면은 중국 경기 자체의 정상화 속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전체적으로 1분기 정도의 뭔가 터닝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식이나 경기 다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보다 빠르게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은 또 경기 자체도 조금 모멘텀 자체가 강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조금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그 얘기 많이 엄청 나와요. 지금은 다들 상저하고 맞아? 조금 더 빨리 좋은 날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으로 최근에 좀 많이 좀 나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상저하고 맞아?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선반영을 빨리 했죠. 연초부터 그렇죠. 사실은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경기에 비해서 어떤 주가의 어떤 그 선행성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일찍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 진짜 뭐 올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터닝 포인트 자체가 조금은 일찍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투자자분이나 모든 분들의 정보의 습득력 자체가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다. 과거에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보 습득에 있어서 사실 비대칭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통신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또 자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뭐 좀 앞서가는 뭐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상저하고 그림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저도 이 상저하고는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제일 책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뭐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상저하죠,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상고라고 얘기했다가 빨리 안 돌아서면 자기 말 틀릴 것 같으니까 일단 상저라고 얘기하고. 또 후반기까지 또 빠진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진짜 부책임한 게 상저하고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상고 그 다음에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겁니까? 금년에 좀 강하게 의견 있으신 부분.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가장 관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어저께 이제 의사록도 나왔지만 연준은 여전히 뭐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약화되기 위해서는 물가의 하락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빨라져야. 물가만 내려오면 연준도 못하는 거죠. 연준도 뭐 고용 시장이 아무래도 뭐 견조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조금 스탠스 자체 말씀드린 대로 정말 3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물가 압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뭐겠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예상외로 급락을 했고요. 저희가 겨울에 뭐 정말 대란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완전히 좀 비껴나가면서 좀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또한 그 유가도 어저께 보면 유가 많이 빠졌어요. 어저께 73불까지 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유가 수준이라고 하면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가 100불이 넘었으니까 단순 계산해서 뭐 한 30, 40불 떨어진 거니까 상당히 기저효과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60불에서 80불은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오는 그 하락에 대한 그 물가 압력 이것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어저께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격 지수가 있는데 가격 지수가 39 정도로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주택 경기. 뭐 우리나라도 주택 경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저께 미국 또 지표를 보게 되면 모기지 신청 건수 자체가 20년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안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집값 자체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는 이제 임대료 쪽으로 당연히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물가 우리가 뭐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중물가를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올 하반기에 겨울 2%대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그러한 비유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물가 하락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결국 이제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미국 경기의 침체의 어떤 그 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심인 것 같고 또 전 세계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자금의 흐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아직도 물가다. 아직도 물가로. 근데 방금 전에 침체라는 단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뭐 유가가 빠진 부분들 이것도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 뭐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좀 냉랭해지는 이런 부분도 침체하고 연결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좋은 거지만 침체 쪽의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뭐 각종 경제 지표에 반영은 되고 있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조금 지금부터 제가 좀 하나 강조드린 게 우리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보면서 계속 고용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한편에서 보면은 미국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것이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일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당분간 계속 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이게 손바닥 앞뒤 네. 동전 앞뒤면일 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다른 쪽의 물가가 압력이 하락이 좀 커지면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지는 것이 오히려 미국 경기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좀 헷갈리죠. 예전에는 뭐 경기 침체라면 다 머릿속에 뭐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실업자 늘어나고 이게 경기 침체인데 지금 일자리는 부족한데 예. 경기 침체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복잡해져.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보기가 조금 자꾸 저희가 과거 사례를 네. 주는데 이전에 사실 좀 보기가 좀 쉽지 않았던 네. 어떤 사례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어저께 지표를 얘기해 네, 주시는데 네, 네, 네. 어저께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11월 달에 비해서 12월 달 더 좋아진 어떤 지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그 구인난 자체가 워낙 이제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하튼 지금 어려워도 지금 사람을 일단 해고했을 경우는 앞으로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울다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사실 지금 사람을 네. 이렇게 해고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인데 여태껏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이런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어떤 경기 침체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사실은 올해 미국 경기를 좀 전개되는 네. 어떤 그러한 도민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좀 정리돼도 또 이민 정책이 또 예, 예. 바뀔 테고 사실은 이민 정책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예. 뭐 엄청난 숫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거기서.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예. 지금 부동산 얘기 기왕 해주셨으니까 예, 예.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예.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뭐 또 저도 항상 관심이 많고 국내 부동산을 요즘 정부가 약간 선제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적절하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동안의 그 정책에서 좀 뒤집어서 규제 완화. 이제 좀 규제 완화 네. 예,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뭐 물론 부동산이 너무 나빠지면 뭐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막 이렇게 비유를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네. 비유를 한번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최대 복병은 사실 저도 주택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예, 같고요. 굉장히 급락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하나 네. 조금 보여드리면 네. 저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그 서울 지역의 주택 구매 부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담이 된다. 높으면 단순하게 못 당연히 사는 거죠. 집을 못 예, 사는 예, 거죠. 근데 예, 예. 지금 제가 금리하고 같이 그려놨지만 네. 이전에 정책 금리 5% 넘던 때보다 지금의 부담 지수가 더 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부채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이미 네. 많아졌기 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게 이전에 5% 넘었을 때보다도 지금 그 일반 가계가 느끼는 부담 자체는 상당히 더 크다라는 그게 부분이죠. 우선 단순하게는 정책 금리하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빌릴 수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하고의 그 스프레드도 예전보다 넓습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네. 일단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빌릴 여력이 없다. 네, 더 빌려놓고 이미 뭐 빌릴 때까지는 다 빌려놓은 그렇죠. 상황이죠. 그때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거의 뭐 2배 수준 아닙니까? 네, 두 배까지 오다가 이제 또 예. 하나 문제는 이제 갭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뭐 갭 투자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 이런 얘기, 영끌 투자 뭐 이런 예. 것들이 하면서 갭 투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느끼는 부담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다가 하나 눈에 띈 기사가 이제 그 보고서 중에 하나가 향후에 주택 가격이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한 전체 전세의 한 10%
10%에서 한 15% 정도 이제 나올 거다라는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미 뭐 네. 얘기가 되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서울이야 사실은 이게 아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는 대구라든지 이러한 쪽에 보면 한 10% 이제 거의 한 주택 가격 여기서 한 추가적으로 20% 빠지게 되면은 깡통 전세가 거의 한 30% 정도까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각종 이제 자금 시장 경색이 오겠죠. 경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부도가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그러니까 뭐 전체 뭐 대형 무형이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뭐 조그만 이 금융권에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상당히 큰 부담을 좀 줄 수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2, 3개월 전부터 부담을 줬잖아요. 예. 그랬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예. 그 낮은 거는 그냥 단기 처방이고 예. 결국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으면 뭐 오르진 않더라도 그렇죠. 예.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있던 자금 경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하고는 다르게 이제 돈의 흐름에 네, 있어서 예, 약간의 어떤 단절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면 올해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경착륙이 됐을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기관의 어떤 자금의 일시적인 어떤 부족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부채 문제, 부채 자체의 어떤 부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작년의 양상과 올해의 양상은 사뭇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이미 뭐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행도 정책금리 자체를 미 연준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따라가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영역에 슬슬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부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그러니까 여기서 좀 25p 뭐 1월은 뭐 네. 인상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기조 자체가 2월에도 올리고 만약 미 연준이 계속 올려서 4, 5월에도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상당히 뭐 여기서 뭐 1%포인트 더 오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은도 이제는 조금 정책금리 인상에 있어서 조금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온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에 그 자금 시장 경색이 됐을 때 예. 그게 또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결국은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선제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금 경색 자체는 상당히 좀 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정부가 뭐 이러한 측면에 부동산 시장 올해는 뭐 다른 거보다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들 이것이 상당히 조금 주된 핵심 과제 중에 되지 시기 좀 적절하다? 예. 오랜만에 우리 정부가 좋은 소리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정부 정책에 항상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정책금리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정책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국이 그거 말고도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하면 QT나 뭐 QE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게 뭐 이렇게 많이 자금을 줄이고 이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올해 한편에 뭐 긴축 재정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한은도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동성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출 경기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사실 뭐 저희가 중국 경기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경기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사실은 좀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 아는 입장이라서 국내 수출 경기 이러한 것들의 회복 시점 자체도 뭐 빨라야 2분기 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보면 정부가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뭐 긴축보다는 좀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국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하죠. 미국 얘기 많이 하고 또 주식이 또 미국을 워낙 따라가니까 만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사실 경기 침체를 예상은 하지만 피부로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도 퀘션을 하는데 국내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우려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으로 예. 봐서는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대내적으로 받는 압박 자체가 예.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네, 얘기 예, 공유해드리는데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역 수지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쪽은 개선이 나올 거로 보고 예,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지겠죠. 예, 예, 에너지 그래서- 수익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예.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예. 있을 거고 하나는 중국 효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올해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중국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중국 자체에 뭐 상당한 위기가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간에 이번 그 위드 코로나 이거를 빨리 끝내면서 그러니까 그 확산을 빨리 끝내면서 부양을 한다. 예, 부양 쪽으로 네. 상향이 돌아설 수밖에 없던 거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자체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어저께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주식시장 반등 과정 속에서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게 뭐 저희가 중국 얘기는 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네. 어저께 엔트그룹에 대해서 홍콩 상장을 중국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사실은 중국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기술주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의 시발점이 엔트그룹의 상장 자체를 못하게 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엔트그룹 자체의 상장을 허용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예, 실질적으로 예, 움직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중국이 조만간 아마 지준율이 됐건 뭐 정책 금리가 됐건 그걸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각종 뭐 지방 정부보다는 이번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뭐 특별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보다는 뭐 우리가 가능성은 낮지만 현금을 뿌려서 사실 미국이 했던 거나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현금을 뿌려서 소비부를 부양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면 중국의 뭐 이게 중국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말씀은 아닌데 상반기 중에 중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2분기 정도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보면 우리나라 지금 내부적인 어떤 불안 요인 자체를 그래도 조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보면 네. 미국은 사실 팬데믹 때 돈 엄청 줬잖아요. 예. 우리도 줬고 예. 미국이 더 많이 줬고 예, 예. 우리도 꽤 줬고 근데 중국은 안 줬죠. 안 좋죠. 예. 왜 뭐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안 걸렸다고 주장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뭐 반 70% 걸렸다고 예, 하니까 중국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저께 일부 뉴스를 보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정부들이 이제 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작년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2%대 성장률이라는 이런 받아보지 못할 어떤 성적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고용시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사회적 불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중국이 좀 가고 있어서 지금 뭐 사망자라든지 저희가 뭐 정확히는 알지는 없지만 이거를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코로나 이 확산세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걸 빨리 끝내야 뭔가 중국 정부도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행복 회로를 아침에 살살 돌려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 적절한 정책을 잘 펴서 특히 부동산 관련된 거에 연관된 경착륙을 좀 막아주고 또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고 중국 정부도 잘 해가지고 중국이 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있다.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없는 거고. 네. 어제 국제뉴스였나요? 뭐 마윈을 비롯해서 좀 예. 이제 공식 석상에도 좀 예. 있고 그런 움직임들 그런 뭐 것도 그 좀 CEO들 그 유명한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중국의 네. 그 유명한 사람들 그동안 중국의 당국이 좀 압박을 받는다고 알려졌던. 예. 네.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 다 중국의 나왔더라고요. 그 빅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게 사실은 미국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나 애플 주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사실은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가 살아나고 테슬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여러 분야를 이렇게 좀 예. 건드렸던 것 네, 같은데 특별히 또 예. 마지막으로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부분 위원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여러 가지를 진짜 준비해 네. 오셨는데 이걸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 넘어가서 조금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참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꾸 중간에 질문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초점 자체는 뭐 네. 저도에도 말씀드렸죠. 뭐 저희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자체는 사실은 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과연 언제 경기 자체가 저점을 찍느냐 네. 또는 모멘텀이 언제 개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은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좀 강조드린 대로 1분기 말 2분기 초에 잘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 신호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올해 주식시장 의 판도 자체가 상당 부분 예상과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시장을 좀 주목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마냥 긍정적인 아니요. 얘기일 수도 네, 있을 수는 없긴 하지만 조금은 좀 다른 시각에서 오늘 좀 보자라는 쪽의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했던 어떤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